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벌써 6강입니다. 품사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품사의 분류에서 기준을 세워보고요. 크게 한번 틀을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서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아마 좀 익숙하리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품자가요, 종류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눈다. 무엇을 나누느냐? 바로 사가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가 단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앞 시간에서 단어가 뭐죠? 하고 배웠거든요. 단어가 뭐죠? 바로 떠올려 주세요. 세 글자. 바로 자립성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립성을 가진 말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종류를 나눠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9개의 품사는 9개의 품사입니다. 영어의 8품사와 다르죠. 9개의 품사는 모두 땡땡성을 가진 말이라는 거죠. 땡땡성. 맞히셨나요? 잘했습니다. 자립성입니다. 자, 저는 지금 자립성을 가진 단어, 그 단어의 종류가 품사라고 설명을 했고요. 모두 9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뭔가 나눌 때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준 3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 기능, 의미가 왜 만들어졌는지는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형태, 그 모양이, 모양형, 모양태, 그 모양이 어떠냐라는 걸 보겠다는 건데요.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기준 형태에 따라서 변한다,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변어, 이 용어랑 좀 친해지세요. 변하는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가변어의 반대는 뭘까요? 변한다, 변하는 것이 불가하다, 안 된다, 불변어입니다. 가와 불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형태는요, 변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가변어는요, 용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사실은 불변어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용언이라고 먼저 쓰긴 했는데요. 이 2번째 기준이 여기서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품사 분류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면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2품사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헐겁죠. 그 기준이. 촘촘하게 종류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헐거워요. 품사, 2품사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말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조금 더 섬세한 기준을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우리말은 보다 정교하고 고도로 발달된 언어입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나눌 텐데요. 사실 제가 용언을 먼저 쓰긴 했습니다만 체언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문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백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물론 이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요. 문장에 주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주체. 내가 주체야. 내가 리더야. 따라오세요. 주체. 이 주체를 그리고 풀어주는 말이 있는데요. 주체를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풀이. 주체를 풀이해 준다고 해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용언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2개의 축. 혼자는 좀 외로워요. 네, 2개입니다. 2개의 축, 체언과 용언. 주체가 되는 말과 그리고 용언 이렇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체언과 어떤 용언, 풀이해주는 용언 이렇게 2가지 기능입니다. 주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용은 그럼 뭐냐? 용은 체는 주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요. 그러면 용은 뭐냐?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활용 진짜 많이 나오네요. 활용은 어간은 고정, 어미는 교체 해서 고정되는 어간, 어미가 막 교체하는 걸 활용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짧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간, 먹다, 먹 고정. 그리고 어미 뒤에서 이제 교체하는 거. 먹다, 먹고, 먹니, 먹지, 뭐 이렇게요. 네, 요 표시 있잖아요. 요 붙임표. 옆에 보니 이 붙임표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의존 방향을 표시하는 거였죠. 어찌됐건 이렇게 어간이 고정되어 있고 뒤에서 어미가 이렇게 고맙게도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변신하면서 교체해주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가 이러하고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용하면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이거죠. 활용하면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이거죠.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축을 설명드렸습니다. 체형과 용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형태에 따라 지금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기능에 따라서는요.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손가락 쫙 펴보면 5가지가 있죠. 네, 5개가 있습니다. 체형과 용언이 있고요. 그리고 체형 뒤에서 바로 요 위치. 자, 바로 요 위치입니다. 자, 요 위치에서 기능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중요합니다. 조사입니다. 그래서 체조 이런 용어로서 이 조사가 단어로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의 기능의 이름이 뭐냐면요. 관계언입니다. 왠지 아실까요? 관계언. 관계를 맺어주니까 관계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괜찮죠? 관계를 맺어준다. 조사가 뒤에서 채연아 내가 도와줄게, 관계 맺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위치가요. 바로 요 위치와 여기 화살표 아래로 표시해볼게요. 요 위치입니다. 자,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우리말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데요. 이렇게 꾸며주는 친구들. 요 위치하고 제가 한번 표시해볼까요? 뭐라고 표시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볼까요? 요 위치. 요 위치. 자, 요 위치에서 쓰이는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수식언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벌써 4개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용언과 체언과 관계언과 수식언은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쓰입니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쓰여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밀접한 관련을 갖지 않는 저는 좀 독립해 있을게요. 라는 독립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손가락을 쫙 펴신 다음에 엄지만 딱 엄지척 해주세요. 이게 체언입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엄지척 하고 계신가요? 네, 엄지척 이렇게. 네. 그다음 엄지하고 검지까지 같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언과 용언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손가락 중요합니다. 이 3개의 손가락이 각각 관계 맺어주고 수식해주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이런 기능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활용하는 것, 주체가 되는 것, 관계 맺어주는 것, 꾸며주는 것, 나는 독립해 있을게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체언으로 오품사로 가기에는 너무 또 헐거워요. 아직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는 정교화된 발달된 고차원적 언어이기에 그래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3번째 기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때 용언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백지 테스트를 볼 건데요. 백지 테스트를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함께 하지 않는 친구들도요. 혼자서 백지를 꺼내놓고 수업 듣고 나서 한번 꼭 써보세요. 알겠죠? 자, 의미에 따라 2개로 나눌 겁니다. 의미에 따라 2개로요. 잠시만요. 조금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의미에 따라서 9개로 나눌 건데요. 용언이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활용하는 말, 근데 이미 눈치채셨죠? 동사하고 형용사는 활용하는 말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요 선 기억하십니까? 좀 복잡하니까 용언 이렇게 놓고요. 요 선. 자, 가변어가 2개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거. 근데 선생님 기능은 없는데요? 네, 여기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쓸 텐데요. 조사는 아시다시피 밑에서 조사라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서술격 조사만 예외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체언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말이죠.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어는 꾸며주는 말로써 관형사하고 부사. 수식어는요. 잠시만요. 눈치채셨죠? 네, 눈치채셨죠?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관계언이 조사고요. 수식어의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하고 부사가 있고요.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큰 틀을 꼭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세히 들어가서요. 이 동사, 형용사 이런 9가지 품사의 낱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 봅시다. 명사는요. 한자 봅시다. 명사, 이름명입니다. 그리고 사는 아까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 이유는
사가 단어. 네, 그렇죠? 저는 펼전. 단어들을 편에다 사전. 어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고유명사하고 보통명사로 나뉘는데 고유 자체가 벌써 의미를 기준으로 고유 자체가 벌써 고유하다. 하나뿐인 어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복 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고유한 문화지 않습니까? 한복, 김치 또는 김밥. 근데 이런 거는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서 이게 이 영상이 나중 보는 친구들은 좀 오래전 일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한 김밥 사장님이 김밥을 미국에 수출했잖아요. 냉동된 채로.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근데 굉장히 고마웠던 게 어떤 그 코리안 스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김밥이라고요. 네,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명사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책상 있으시죠?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뭐 연필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명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명사는요. 대부분이 다 자립명사니까 자립명사의 예를 들진 않을게요. 아주 특이한 건 이 의존한 녀석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품사가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 아니 선생님 품사는 단어고 단어는 자립성이 있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예외 두 가지 자립성이 없는 예외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조사하고 잠시만요. 요거 형광펜으로 갑시다. 요 조사하고 요 의존명사가 좀 예외적인 친구거든요. 자립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분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명사처럼 다 기능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저는 겉수줄대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수줄대바 근데 이걸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겉수 정도? 필기하실 때는 겉수 이런 정도만 적어주세요. 할 것 뭐 이렇게 할 때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할 줄 할 때 뭐 할 바 뭐 이런데요. 겉과 수는 혼자 못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꾸밈도 받아주고 뒤에 조사도 붙어요. 할 것이 할 것도 뭐 이렇게 해서 체언과 똑같이 이제 기능하게 돼요. 다만 혼자 못 쓰여서 이 앞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리합니다. 명사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고유하냐 보통이냐 이렇게 자립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존적인 친구들이 있더라. 겉수줄대바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명사인데요. 대가 대신할 때입니다. 대신 이것만 적어 놓읍시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체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체언에 속하기 때문에 체언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뒤에 조사도 붙고 앞에서 좀 꾸며주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1인칭, 2인칭, 3인칭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눈치채셨나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면 지시라는 거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과 사람이 아닌 것들을 가리키는 지시 이렇게요. 그래서 1인칭 하면 우리가 흔히 나, 우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2인칭으로 하면은 너, 그죠? 너, 뭐 당신, 그대 뭐 이런 것들이요. 너, 당신. 그 다음에 3인칭이라고 한다면 그, 뭐 이분, 저분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시대명사는 그 몇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갈게요. 사물과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했고요. 그, 뭐 여기, 뭐 저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요. 수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랑 관련된 게 량이요. 량수사인데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량수사 이렇게 북한에서는 말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발음하기 편하게 량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를 세는 하나, 둘 이런 것들이고요. 역시 예입니다. 그리고 숫자랑 관련 이 순서와 이게 제가 수량이라고 했는데요.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서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첫째, 둘째 이렇게 말이죠. 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는 됐거든요. 지금 명사하고 대명사하고 수사가 모두 체언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고요. 뒤에 조사를 동반하여
관계를 맺어주는 조사를 동반하여 다니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 정도로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관계원입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조사고요. 어디 뒤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어디 뒤였는지? 체언. 그렇죠. 잘했어요. 체언 뒤에 조사, 체조, 체조 이렇게. 네. 나중에는 그만 얘기하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체언 뒤에서 도울조입니다. 도울조. 도와드릴게요. 문법적 관계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 조사의 종류가요. 3가지가 있어서 격이 있고요. 접속이 있고요.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격. 너에게 자격을 줄게. 너에게 자격을 줄게. 이렇게 해서요. 어떤 자격이냐면 여러분 자, 잘 따라오세요. 주어로서의 자격을 주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주어로서의 자격. 이, 가가 있고요. 에서, 깨서가 있습니다. 네. 이가가 일반적이고요. 에서는 단체일 때. 우리 학교에서 축제한다. 축제하는 주체는 우리 학교. 깨서는 주체를 높일 때 쓰는 말. 할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겠습니다. 목적격은요. 을과 르이 있어서 목적어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 조사가 있습니다. 보어에 붙는 말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주격이랑 모양이 똑같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서술격 조사에 이다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에 의가 있고요. 그 다음 부사격 조사에 의로, 에게, 근데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의로, 에게, 한테, 까지, 이런 거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호격은 호가 부르다라는 뜻이라서요. 불러주는 말, 누구야, 누구아,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말이 호격 조사입니다. 이 격조사는요. 다음에 배우게 될 문장 성분과 매우 밀접하므로 그때 자세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요. 와하고 과가 있습니다. 와하고 과로 접속해준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먼저 포인트 잡을게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모두 어쨌든 이 조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체온조사의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체조 이렇게요. 그러니까 접속조사도 이런 모양이에요. 체언 뒤에 조사가 있는데 이 와가가 뒤에 오는 다른 체언과 이렇게 접속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조사는요. 보조가요. 도와주는 건데요. 이때 보조는 어떤 특별한 뜻으로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예를 4개만 들어볼게요. 은하고 느는요. 나는 이거는 좋아. 이게 어떤 영어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영어 공부하실 때 주격조사를 은는이가라고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절대로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나는 이거는 좋아 라고 말할 때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나는 국어는 좋아. 국어는 좋은데 딴 거는 싫은 게 있나 봐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는요. 나는 이것만 only you 이렇게 너만 이렇게요. 네. 노래 불러서 깜짝 놀라셨나요? 가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은는 만도입니다. 뭔가 포함되는 거예요. 또는 동조. 나도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용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용언은요. 아까 활용하는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활용하는 말이다. 활용해서 서술어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이기 때문에 동사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여기다 그대로 움직임을 가리켜요. 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플러스 움직임. 이게 문법적 자질인데요. 성질. 플러스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형용사는 마이너스 움직임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를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임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요. 똑같이 동사인데 자하고 타의 차이니까요. 여러분 자율적인 거 좋아하세요? 타율적인 거 좋아하세요? 저는 자율적인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자율적인 거고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공부도 스스로 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는 조금 강압이 약간 있죠. 네. 스스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밀인데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대요. 네.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움의 과정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쾌감, 희열이 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목적어가 없이도 스스로 쓰이는 자동사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목적어에 의지하는 그런 타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자는 겁니다.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먹다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푸르다, 맑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것들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덜어 출제가 됩니다. 동사하고 형용사는 구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있냐 없냐. 근데 이거는 움직임 있냐 없냐 이거는 의미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를 가리키는 는과 는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먹는다는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에다 이런 표시하거든요. 예쁜다. 네, 예쁜다 이런 거 안 되죠. 되고 안 되는 거 이렇게. 현재는 그냥 예쁘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명령 청유. 명령은 아라와 어라를 아라 또는 어라를 붙이는데요. 먹어라 되죠. 그런데 예뻐라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자, 청유 자가 붙어야 됩니다. 먹자. 기분 좋은 말이죠. 먹자. 그런데 예쁘자. 이거는 좀 그쵸? 예쁘자. 이거는 좀 그쵸?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요. 신이면 가능합니다. 신. 뭐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옛날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짐 캐리라는 아주 연기를 정말 잘하는 열정적인 배우가 손을 쫙 뻗으면서 뭔가 시키면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다음 의도의 려가 있습니다. 나 이거 하려고, 나 예쁘려고, 아니면 목적 이거 하러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먹으려고, 먹으러 이런 건 되지만.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수식어으로 가봅니다. 수식어에는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그 위치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위치요.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이 위치요. 자, 이 위치. 여기 이렇게. 꾸며주는 위치 기억하시죠? 체언 앞에서, 용언 앞에서 이 차이를 잘 봐두시면서 관용사는 이렇게 체언을 수식하는데요. 체언만 수식한다는 거죠. 체언만. 그 다음 부사의 역할은요. 주로 용언입니다. 주로 용언. 플러스 알파 적어볼까요? 나머지 것들도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기능의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관용사는 체언만 이렇게 해요. 정말 참고로요. 이 관자가요. 어떤 문제집에서 읽었는데 갓을 가리킨다고 해요. 갓 뭔지 아시죠? 옛날 선비들의 모자 기능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체언이 있으면 체언아 내가 모자 씌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꾸며주는 거죠. 모자는 멋삼아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지만 어쨌든 갓을 씌워주는 느낌. 네,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관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용언이고요. 나머지 것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수식의 범위는 뭐가 더 넓냐? 수식의 범위가 뭐가 더 넓으냐? 라고 물으면 부사가 수식의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상은 성질, 상태의 줄임말인데요. 이 성상 관용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 헌 이런 게 있어요. 새 옷, 헌 옷 이런 상태. 그 다음 지시 가리킬 때 그 옷 좀 줄래? 그 책 좀 줄래? 저 책 좀 줄래? 이렇게 지시하는 거. 수는요. 한. 이거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리킬 때 이렇게 꾸며줄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한두가 앞에 있는 이 숫자, 요 하나 둘 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수사하고 수관용사의 차이 말인데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이해하세요. 수사는 체언에 속하니까 체언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수식도 앞에서 좀 해주죠. 뒤에 조사도 좀 와주죠. 이런 모양새를 띠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수관용사는 이거 자체가 다른 거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체언이 나 좀 꾸며줄래? 조사 뒤에 붙어줄래? 이런 모양새가 수사라면 수관용사는 다른 누가 꾸며주고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꾸며주는 역할, 다른 친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부사로 옵니다.
부사는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말 그대로예요. 뒤에서 문장 성분을 제가 배울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게 성분 부사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는 문장 부사입니다. 근데 성상은 방금 했듯이 성질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우 아니면 빨리 이런 거 해볼까? 빨리. 네. 빨리의 민족 우리. 빨리 이렇게 꾸며주는 거. 빨리 먹어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지시는 가리키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뭐를 지시하냐면요. 이렇게 좀 적어주실래요? 장소, 그리고 또는 때를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데 이리 오너라 할 때 그 이리가 오너라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만나자 이렇게 할 때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뒤에 꾸며줄 때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는 안 하고 안 한다 못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요게 부사입니다. 근데 너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오늘이 할 때 이거 느립니다. 이 체조 이럴 때는 이게 체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찾아보시면요. 명사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부사도 나올 거예요. 두 가지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장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 설마가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뒤에를 다 꾸며줍니다. 그래서 설마는 양태 부사긴 한데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접속 부사는 접속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서는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요. 뭘 물어보냐면요. 저한테 선생님 접속 부사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역시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 접속 부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접속 조사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나 그쵸? 자 참고로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여기 이거 좁아.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접속 조사 옆에다 적어 볼게요. 접속 조사하고요. 접속 부사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까 요거죠. 체조체 요 모양 기억하십니까? 체언 뒤에 조사, 뒤에 체언 이렇게 접속해주는 역할하는 반면에 이 부사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하고 문장 요 사이 여기서 쓰이는 게 접속 부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 독립어입니다. 독립 때 쓰이는 건데요. 감탄사라는 이제 품사가 포함이 되고요. 놀람, 느낌, 부름, 응답입니다. 놀람, 느낌, 부름, 응답. 놀람, 느낌, 부름, 야, 저기요. 네. 그리고 응답, 네, 이렇게요. 네, 요렇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알려드린 부분, 여기까지가 품사의 분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좀 더 설명한 부분,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또는 수업 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